자, 이번 강좌는 조건부 확률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조건부 확률을 많은 학생들이 상당히 까다로워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까다로워하는 부분, 어떤 부분인지 그 부분을 체크를 해서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조건부 확률 이렇게 표기하기로 했어요. A라는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B라는 사건이 일어난 경우의 확률은 A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가지수, 그 다음 A의 영향을 받는 사건 B의 가지수.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했습니다. 그랬죠? 기억이 나죠?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그 집합의 구조로 바라다 볼 때 이런 구조예요. A라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리고 B라는 사건이 일어났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A라는 사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B라는 사건에 대한 확률값을 구한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죠? 자, 그런데 우리가 조건부 확률에서는 확률을 통해서 확률값도 계산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얘를 이렇게 썼었죠. PA,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분의 A의 영향을 받는 부분에 대한 확률. 이렇게 썼었습니다. 기억이 나죠?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현재처럼 이 그림에서처럼 B에 영향을 주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체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자세히 공부를 해두면 문제 현장에서 비교적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때에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체크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자, 우리가 지난 강좌에서 세 번째 문제풀이에서는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읽었었냐면 현재 나와 있는 두 사건들에 대해서 표를 만들어서 그 속에서 확률값을 체크해 나가는 방법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랬죠? 기억을 한번 좀 더듬어 보면 이렇게 됐죠. 현재 지금 이 그림을 바라다 보면 A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곳, A가 일어나지 않는 곳, 여사건이겠죠? B가 일어나는 곳, B가 일어나지 않는 곳, B의 여사건. 이렇게 네 종류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서 표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A라는 사건이 일어났다. A가 일어나지 않았다. 여사건. 그리고 B가 일어났다. B가 일어나지 않았다. 요렇게 네 개의 구역으로 여기 나와 있는 집합의 형태들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랬을 때 이 부분은 지금 어디에 해당되냐면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났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곱사건의 형태로. 여기는 A는 일어나지 않았는데 B가 일어났다. 여기는 A 일어났고 B가 일어나지 않았다. A 일어나지 않았고 B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구분이 되어져요. 그러면 현재 지금 우리가 따지고자 하는 게 A라는 사건이 일어날 경우에 대한 이야기라면 바로 A가 일어날 경우, 즉 이런 경우에 대한 이야기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됐죠? 그러면 그 상황을 지금 우리가 연산식으로 표기를 해주면 A라고 하는 사건은 A가 일어나서 그것의 영향을 B가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A가 일어났고 B의 여사건에 대한 영향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구분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둘의 합집합이 얘가 되어지는 거죠. 합집합이 요게 되어진다. 간단하게 우리가 드몰강의 법칙을 이용을 해도 얘하고 얘가 같다라는 사실을 금방 인지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때 사건 A에 대한 확률은 어떻게 될 거냐? 지금 바라다 보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은 바로 배반 사건입니다. 그렇죠? 요게 지금 A-B가 되는 거니까 순수하게 A에만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A와 B가 겹치는 부분,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반이니까 이들에 대한 확률은 덧셈 정리가 이용이 돼서 요렇게 플러스 요렇게 쓸 수가 있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얘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활용을 할 겁니다. B라는 사건이 A라는 사건을 전제로 해서 일어나는 경우의 확률은
A라는 부분이 B라는 사건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 A라는 게 B의 여사건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중에 A의 영향을 받는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읽어 나가게 되면 A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될 확률과 A의 영향을 받는 B에 의한 부분에 대한 확률로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가지고서 조건부 확률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이 이용되어져 있는 이 유형의 문제들이 문제 현장에서 상당히 자주 출제되고 여러분들이 꽤 까다로워해요.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한 예문들을 통해 가지고서 지금 공부한 이 내용을 쭉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를 한번 좀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는 상자 P 그리고 상자 Q에 흰 공과 검은 공이 이렇게 적당히 몇 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상자를 하나 선택을 해서 공 2개를 꺼냈을 때 흰 공 1개, 검은 공 1개가 나왔다. 그렇다면 그 공들이 P에서 나왔을 확률을 한번 좀 구해봐라. 어때요? 앞에서 풀었던 문제에 비해서 조금 까다로워요. 문제가 일단 길다라는 게 조금 부담스럽죠. 그래서 선생님이 앞에서 사전 사건, 사후 사건이라는 것을 구분을 했었었죠. 그래서 우리가 구분을 할 때 얘를 사전 사건, 그 다음 얘를 사후 사건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 우리가 누차에 걸쳐서 문제를 풀다 보면 사실 저런 구분이 없어도 충분히 풀 수 있는데 적응될 때까지는 그렇게 구분을 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보니까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나왔다가 사전 사건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우리 A라는 사건이라고 할까요? 사건 A. 그리고 그게 보니까 P에서 나온 거였더라. 이거를 사건 B라고 할게요. 조건들이 너무 복잡하다가 보니까 머릿속이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다시 한번 좀 우리 보기 쉽게 한번 정리 좀 해볼까요? P라는 상자가 있어요. P라는 상자 내에 흰색 공이 2개가 있고 검은색 공이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Q라고 하는 상자가 있는데 또 그 안에 흰색 공이 3개가 있고 검은색 공이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상자를 선택을 합니다. 일단 자, 상자를 선택을 해서 거기서 공을 꺼내요. 그랬더니 그 공이 흰색 공 하나, 검은색 공 하나 이렇게 나왔대요. 여기까지가 사건 A입니다. 여기까지가 사건 A. 그래서 확인을 합니다. 문제에서는 지금 그런 말이 없지만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그게 P상자였더래요. P상자에서 흰 공 1개, 검은 공 1개 나왔더라. 자, 이렇게 되어질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사건 A, 이게 사건 B 이렇게 되어지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됐죠? 일단 구분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머리를 좀 굴려가면서 계산을 해야 될 텐데 A를 바탕으로 해서 B가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우리가 구할 확률은 이거 맞습니다. 자, 이거 맞는데 A 사건이 일어날 경우, 그러니까 상자를 선택을 해서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나오는 경우는 얘가 선택이 돼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얘가 선택이 돼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할게요. 여기서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나오는 사건을 확률을 P1이라고 하고 여기에서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나올 확률을 P2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계산해야 될 거는 뭐냐면 P에서 나오는 경우니까 바로 P1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용을 딱 정리를 해보면 얘는 A라는 사건이 일어났다. 즉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나왔다. 그게 P에서 나왔다더라.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PA면 얘하고 얘하고의 합이죠. P1 플러스 P2 분의 얘는 P1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요 확률을 계산을 해주면 돼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 경우의 수를 따져가면서
P1, P2의 값만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 자, P1부터. 이때 P1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일단 P 상자가 선택이 되어져야 돼요. 확률 얼마입니까? 두 개 중에 하나니까 2분의 1. 이대로 하면 됩니다. 상자를 선택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이렇게 나왔다. 자, 상자 선택했다. 그 속에서 하나하나 나온다. 그러면 6개 중에 2개를 꺼내는데 흰색 공 중에 하나, 검은색 공 중에 하나. 요렇게 나왔다. 됐습니까? 됐죠? 그래서 계산하니까 15분의 4.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겠네. 경우의 수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꼼꼼하게 공부해야 돼요. 자, 그 다음 P2는 어떻게 돼요? 똑같죠? 상자를 선택을 합니다. 먼저. 그러니까 확률 2분의 1. 그리고 이 속에서 2개를 꺼내요. 공의 개수 바뀌었어요. 5개로 바뀌었습니다. 중에 흰색 하나, 검은색 하나. 이렇게 나왔다. 자,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10분의 3이 되겠네요. 10분의 3. 그래서 이 값들이 여기에 들어가 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들어갑니다. 들어갔더니 얘 더하기 얘 해서 얘가 올라가게 되면 17분의 8.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겠네요. 조금 어려웠죠. 네, 조건부 확률 문제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조금 까다로워요.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분들 선배들 중에도 조건부 확률 너무 어렵다. 포기하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전반적인 맥락을 이해를 하면 대단히 쉽습니다. 일단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또 다른 문제 한번 좀 바라다 봐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코로나에 관련된 문제. 선생님이 문제를 조금 바꿨어요. 원래는 문제 현장에서는 당뇨병 환자에 관련된 문제였는데 이렇게 바꿔가지고서 얘기를 한번 좀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코로나 진단 시약이 코로나에 걸린 사람을 코로나에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이 0.99. 이건 뭐죠? 코로나 걸린 사람을 코로나 걸렸다고 진단? 시약이 제대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진단할 확률이 0.99. 그런데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사람을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다고 진단할 확률은 또 0.95래요. 이것도 제대로 진단하는 거죠. 지금 말들이 상당히 어렵게 나와요. 문제가 기니까 정리를 한번 좀 해봅시다. 자, 코로나에 걸린 사람을 코로나에 걸렸다고 제대로 진단할 확률이 0.99. 그 다음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다. 그래, 너 안 걸렸어 라고 진단할 확률이 0.95. 이렇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조건은 제대로 진단하는 경우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코로나 환자 200명, 그 다음에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 800명, 그러니까 전체 1000명이네요. 자, 우리가 대상을 1000명으로 잡았어요. 그 1000명 중에 코로나 걸린 사람이 200명이고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800명입니다. 800명. 자,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이 1000명 중에서, 요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을 뽑아서 진단했더니 코로나가 확진이 됐어요. 너 코로나 걸렸다, 야.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확진이 됐어요. 그랬을 때 살펴보니까 실제로는 코로나에 안 걸렸다. 그랬을 확률을 한번 좀 체크를 해봐라. 말이 조금 어렵네요. 그렇죠? 역시 마찬가지로 먼저 일어난 사건,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 사전 사후 사건을 구분을 한번 해보세요. 일단 한 명을 뽑아가지고 진단하는 게 먼저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렇죠? 사건 A. 그리고 나중에 확인을 했더니 안 걸렸구나. 사건 B.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일어난 사건과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확률을 우리가 체크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방법을 한번 좀 동원을 해볼게요. 코로나에 걸렸다, 걸리지 않았다. 걸렸다고 진단했다, 걸리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경우의 가지수는 모두 4가지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서 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표를 만들겠습니다. 자, 코로나에 걸린 사람,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사람. 자, 대상을 여기다 쓰겠습니다. 그리고
진단 결과를 여기다 쓸게요. 코로나에 걸렸다고 진단했다.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자, 코로나에 걸렸다. 코로나에 걸린 환자예요. 코로나 걸린 환자를 코로나에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 얼마입니까? 표 한번 보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코로나에 걸린 사람 1000명 중에 200명이니까 5분의 1이네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코로나 걸렸어? 맞아, 너 걸렸어. 0.99네. 곱하기 0.99. 그 다음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다. 5분의 4네요. 5분의 4.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코로나 걸렸다고 진단을 한대요. 코로나 걸리지 않았는데 걸리지 않았다고 진단할 확률이 0.95면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은 얼마예요? 0.05가 되어지는 거죠. 여기에 0.05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됐습니까? 자, 문제의 지금 상황이 코로나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에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코로나에 걸리는 경우는 실제로 걸린 사람도 있고 걸리지 않은 사람이 코로나 걸렸다라고 진단받는 경우예요. 이 부분은 필요 없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채워 넣어주면 되죠. 그러면 코로나 걸린 사람에 대해서 걸리지 않았다고 진단할 확률은 이거 여사건이니까 0.01. 여기는 걸리지 않았는데 걸리지 않았다고 진단할 확률 0.95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코로나에 걸렸다고 진단받았는데 실제로는 걸리지 않았다더라. 이 경우. 됐습니까? 지금 말로 다 쓰기가 좀 불편해가지고서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입니다. 실제로는 걸리지 않았다. 코로나에 걸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 이거와 이게 밑으로 들어가 주면 되겠네요. 5분의 1 곱하기 0.99 더하기 5분의 4 곱하기 0.05 이게 코로나에 걸렸다고 진단받을 확률입니다. 자, 그것분의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을 확률 5분의 4 곱하기 0.05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계산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119분의 20 하고 계산이 될 겁니다. 문제가 되게 길어요. 그죠? 길다가 보니까 이제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막 그렇습니다. 자, 지금 오늘 우리가 문제 몇 개를 보는데 그 문제들 여러분들 엔간하면 다 외워두는 게 좋아요. 외워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주면 아주 좋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하나 더 볼게요. 자, 이번에는 조금 전에 풀었던 문제에 비해서 비교적 짧네요, 문제가. 그러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을 해나가면 될 거다. 자, 봅시다. 5곳을 방문을 해서 방문하면 한 곳에서 모자를 잃어버리는 습관이 있는 친구가 있대요. 이거는 뭐죠? 5곳 중에 한 곳에서는 모자를 반드시 잃어버린다? 이 사람의 통계적 확률이네요. 모자를 잃어버릴 통계적 확률입니다. 그쵸? 그게 5분의 1이네. 잃어버릴 확률 5분의 1. 자, 이런 친구가 PQR 세 집을 순차적으로 방문한 후 순서대로 P집 갔다가 Q집 갔다가 R집 돌아가지고서 집에 왔어요. 근데 보니까 모자가 없어졌어요. 어디다 두고 왔을까? 궁금해지죠?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R집에다가 두고 왔더래요. 자, 이럴 확률을 한번 좀 계산을 해보자. 그럼 또 구분을 지어야 되겠지? 자, 모자를 잃어버린 걸 알게 됐어요. 사건 A. 확인해 보니까 R집에다가 두고 왔어요. 사건 R. 이렇게 합시다. 됐나요? 자, 근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P라는 집에서 Q라는 집에서 R이라는 집에서 각자 모자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잃어버리는 경우는 P 또는 Q 또는 R. 잃어버린 곳은 R. 됐습니까? 아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두 개의 사건을 가지고서 둘 중에 어떤 하나가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를 가지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요번에는 모자를 잃어버린 게
P집에서, Q집에서, R집에서 세 집에서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죠? 그런 상황에 대한 정리를 우선 하고서 가야 되겠네요. 자, 우리 이것을 조건부 확률이 조금 확장되어진 베이즈의 정리라고 하는 거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교과서 내지는 문제집, 이게 간혹 우리가 살펴보다가 보면 즉 가십처럼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조건부 확률의 일반적인 구조는 이래요. B라는 사건과 B의 여집합, 이 사건은 서로 배반이지요. 그때 A라는 사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일반화시켜서 여기 지금 PQR이라고 했으니까 PQR로 할게요. 자, 표본 공간이 이렇게 있는데 이 표본 공간이 P라는 사건, Q라는 사건, R이라는 사건 서로 배반인 관계에 있는 세 개의 사건으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합시다. 이때 A라는 사건이 이렇게 일어나요. A라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A라는 사건이 만일에 P에서 일어났다거나 Q에서 일어났다거나 R에서 일어났다거나 어디에서 일어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지금 R집에다 두고 왔다 그랬으니까 그걸로 해서 우리가 얘를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얘는 A라는 사건이 먼저 일어났고 잃어버렸다는 걸 알게 됐고 알아봤더니 R집에서 잃어버렸더라. 이런 상황이네요. 그러면 얘는 잃어버렸다 분의 R집에서 잃어버렸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네요. 됐습니까? 자, 이제 상황이 잃어버렸다. P집에서 잃어버릴 수도 있고 Q집에서 잃어버릴 수도 있고 R집에서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쵸?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써줘야 돼요? 분모가 P집에서 잃어버렸다. P, 교 A 그죠? 또 Q집에서 잃어버렸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R집에서 잃어버렸다. 자, 그렇게 되어질 확률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은 이 사건 모두가 PQR이 배반이다 보니까 배반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들이 모두 다 배반입니다. 그러면 그들에 대한 합에 의해서 잃어버리는 경우에 대한 확률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다. 그렇죠? 자, 이것 대비 R에서 잃어버리는 경우니까 P, R, A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배반인 사건 하나를 가지고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교과서적인 방법대로. 그런데 배반인 사건이 여러 개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 이런 형태의 문제는 이런 베이즈의 정리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조금 더 확장된 거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나가는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보세요. 조금 전에 우리가 설명을 하면서 얘기가 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뭐 그냥 부연 설명이 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써보면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것은 잃어버린 걸 알고 살펴봤더니 R집에서 잃어버렸더라. 요거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는 잃어버렸다. 어디서? R집에서. 요렇게 써준다. 한 번 더 쓸게요. 그러면 P집에서 잃어버릴 수가 있고 P라고 써야 되겠죠? P, 교, A 아니면 Q집에서 잃어버릴 수 있고 아니면 R집에서 잃어버릴 수 있는데 그 중에 R집에서 잃어버리는 경우 이렇게 써주면 되네요. 그대로 썼습니다. 내용을. 자, 그럼 이제 체크를 한번 해보는 거야. 자, P집에서 잃어버렸대요. 첫 번째 방문한 집에서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Q나 R집은 뭐 신경 쓸 거 없는 거죠. 바로 잃어버렸으니까 그냥 5분의 1이에요. 이 확률 그대로 갑니다. 그죠? 아니면 Q집에서 잃어버렸다. 순차적으로 방문한다고 그랬으니까 P집에서는 잃어버리지 않고 Q집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자, P집에서 잃어버리지 않았으니까 5분의 4 and Q집에서 잃어버렸다. 5분의 1. 됐죠? 마지막으로 R집에서 잃어버렸다. 그러면 PQ집에서는 안 잃어버렸다. 5분의 4, 5분의 4.
그리고 R집에서 잃어버렸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네요. 이게 지금 세 집을 방문했을 때 어느 집에선가 하여튼 잃어버렸을 확률입니다. 거기에서 R집에서 잃어버릴 확률. 예. 5분의 4, 5분의 4, 5분의 1. 이렇게 주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61분의 16.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문제를 막상 풀어보니까 어때요? 지난번 조건부 확률에 대한 강의 첫 번째에서는 그다지 어렵지 않은 것처럼 보였는데 실제로 문제 현장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서 보다가 보니까 조금 까다롭게 보여요. 오늘 세 가지 문제를 풀었는데 꼼꼼하게 체크해 보세요. 반드시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아예 그냥 이런 문제를 외워버리기를 권장합니다. 완전하게 이해를 하고 외워버리고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이 조건부 확률에 대한 어떤 문제가 나오든 다 자신 있게 풀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